안녕하세요. 해커스 소방. 자,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양효주입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 소방 시험 보고 오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번에는 어법이나 문학 부분에 굉장히 좀 치중이 많이 되어 있었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짧은 길이의 비문학, 그리고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들이 출제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특히나 어법과 문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업 중에 거의 다 대부분 다뤘었던 것들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어서요. 네, 굉장히 고득점, 100점이나 95점을 받고 기쁜 마음에 이 시험 당일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세도했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설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다음 편집글에서 고쳤을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1번, 2번에서 조금 흔들린다,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도요. 자, 4번 배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답을 찾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번에 갈치졸임이냐 갈치조림이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졸이다와 조리다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열심히 국물을 끓여서요. 그 국물의 양이 줄어들게 만드는 거는 졸이다였고요. 그리고 자, 국물을 역시 마찬가지로 끓여서 이 고기나 혹은 생선 등의 양념이 배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조리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울 때 통조림, 자, 꽁치 통조림, 그리고 고등어 통조림, 자, 조림으로 기억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서도요, 갈치의 양념을 배어들도록 만든 거니까요, 갈치 조림이 맞습니다. 자, 만둣국 같은 경우에도 만두국으로 써야 될지, 만둣국으로 써야 될지 조금 고민되셨을 텐데요. 자, 만둣국 같은 경우에는 만두가 한자입니다. 국 경우에는 순 우리말이고요. 그러면 보셨을 때 앞이 울림소리, 뒤에가 구두벗어줘 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발음 자체가 만두국으로 발음됩니다. 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으면요, 사이 시옷을 넣어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만두국이 올바른 표현이고요.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자, 떡에 복다의 복, 어근 복에 접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떡볶이입니다. 자, 근데 네 번째 배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 많이 했었죠. 자, 기본형은 되다입니다. 되다. 자, 되다에서 지금 요가 붙은 형태인데요. 이때의 요 같은 경우에는 자, 어미 아니고요. 이때 요는 보조사. 높임의 의미를 더해주는 보조사 요가 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간에 어미 없이 바로 보조사 요가 붙을 수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간에 있는 되, 그리고 어미가 어의 형태로 와서 합쳐지면은 오, 아, 이의 되가 됐던 거고요. 어간 어미가 합쳐진 형태의 되에다가 자, 요가 붙어서 되요가 되는 형태가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고쳐 쓴 표현이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알 수 있겠죠? 자,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편적인 어떤 개념들이 문헌의 내용 속에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분석해 보셔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사실상 굉장히 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용비어천가의 구절이 나왔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세 많이 들어보셨죠? 자, 용비어천가. 근데 이 용비어천가는요, 1445년에 지어졌고요. 그리고 1447년에 간행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5세기 문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5세기의 특징, 즉 훈민정음이 막 창제되었을 때 그때의 특징을 기억하고 계셨다면 사실상 선지에 대한 근거를 위해서 일일이 찾지 않더라도 답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쉬운 문제였거든요. 자, 먼저 1번 이어적기가 적용되었다. 자, 우리 이 글자를 쓰는 방식에 이어적기도 있고 끊어적기도 있고 거듭적기도 있었지만 먼저 15세기 때는요, 이어적기가 쓰였었죠. 15세기의 특징 맞고요. 자, 모음주화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모음주화 같은 경우에는 15세기
즉 15세기는 굉장히 모음주화가 잘 지켜졌다가 16세기부터 벌써 모음주화가 깨지는 형상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건해라고 하는 작품을 이제 이 해석을 했을 때 비르소미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모음주화가 잘 지켜지지 않은 거는 16세기 이후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주격조사 강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중세 후기 때는요, 주격조사 이의 형태가 쓰였고요. 주격조사 가는 근대 때부터 쓰였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격조사 가는 사용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이 쓰였다. 자, 이때는요, 성조라고 하는 소리의 높낮이가 이 음운의 역할, 즉 뜻을 변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소리의 높낮이,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서 방점을 글자의 왼쪽에 찍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글자의 왼쪽에 이렇게 점들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오. 그러면 15세기의 특징만 잘 알고 있었더라도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문헌에 대한 배경 지식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은 쉽게,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겠지만, 자, 각각의 선지에 대한 근거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몇몇 개만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이어적기가 적용되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깊은, 자, 어간 깊 이고 어미는 은일 텐데 근데 소리나는 그대로 자 받침을 위로 초성자리로 올려서 깊은 써줬죠. 이어적기가 쓰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에 했을 때 바람에라고 하는 조사가 붙었어요. 그런데 바람에 미음이 올라간 형태로 지금 이어적기가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요. 샘이 깊은 샘 받침 미음이 초성자리로 올라가 있는 이어적기 보이시죠? 자, 적용된 거 맞고요. 모음주화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모음주화는 굉장히 잘 지켜진 모습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바람에라고 했을 때 바람. 자, 부사격조사 에가 붙습니다. 그런데 부사격조사가요. 아이의 에도 있고 어이의 에도 있어요. 그런데 자 조사를 붙이기 직전에 음절을 보시면요 아래아에 양성이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 양성인 아이의 에가 붙어야 된다. 자 모음주화 잘 지켜줘서 이어적기까지 해서 바람에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요 여기 또 보시면은요 한 가지 더 예만 들어볼게요. 물은 했는데 역시 물 에다가 은이 붙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어적기도 적용이 됐지만 자, 음성이죠. 요 아이 말고도 은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지만 음성 맞춰줘서 같은 음성인 은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어적기 해줬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어적기도 적용됐고요. 자 모음주화는 굉장히 좀 잘 지켜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주격조사 가는 사용되지 않았고요. 한 가지 예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미 같은 경우에는 셈이라고 하는 글자에 주격조사 이가 붙었고요. 이 형태에서 이 미음이 그대로 이어적기로 올라와서 세미의 형태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주격조사 가 사용되지 않았고요. 방점 통해서 우리 성조를 나타내는 것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높임법의 쓰임이 다른 것은 높임법 문제도 굉장히 좀 쉽게 나왔었어요. 어렵게 접근하면서 혹은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의미로 접근하지 말고 요령 알려드렸었죠? 자, 주체 높임을 찾기 위해서는요. 주격조사 깨서 그리고 높임의 선어말음이 시를 찾자라고 했었고요. 객체 높임에서는 목적어 부사어를 높이는데 자, 우리는 부사격조사 깨 그리고 특서어 있죠?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자, 외우면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상대 높임은요, 당연히 이 듣고 있는 청자 혹은 듣는 이를 높인다. 라고 한다면 상대 높임은 항상 쓰였다. 라고 보면 된다. 했었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1번. 내일은 잊지 않고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 드려야겠다. 자, 들이다도 나왔죠. 부사격조사 깨 나왔고, 들이다. 특수어휘 쓰였기 때문에 객체 높임이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번, 3번, 4번에서는요. 공통적으로 깨서 선생님께서 큰아버지께서 쓰였기 때문에 자, 주격조사께서도 쓰였지만은요. 보내 시었다. 좋다고 하시었다. 아끼시었다. 높임의 선어말음이 시가 쓰였다라는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주체 높임이 쓰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어렵지 않게 1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문장은, 자, 요것도요, 우리가 간단하게 종결어미 오, 연결어미 요만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굉장히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문장을 끝내주는 종결어미에서는 오를 쓰셔야 됩니다. 문장이, 자, 그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는 연결어미일 경우에는 요를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 건물은 학교에 체육관이 고, 그 옆 건물은 본관이다. 자, 체육관이 고 연결될 수 있는 연결어미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확인했죠? 연결어미 들어가면 요가 맞습니다. 자, 저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고 친구이다. 아니고 연결어미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오가 아니라 요가 쓰여야 되는 것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늦지 않게 빨리 오시오. 문장 끝났죠? 끝났으면 종결어미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 이것은 책이 아니요. 문장 끝났어요. 그럼 종결어미 역시 마찬가지 오를 써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오. 자, 그래서 2번의 아니 오의 경우에는 연결어미인 요를 써주어야 한다. 그래서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5번. 기억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자, 나누어가 들어가 있는 한 문장만 한번 보면은요. 문화의 특성도 인간의 성격도 크게 나누어 보면 심근성과 천근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것을 구분하여서 분류한다라는 의미로서 나누어가 쓰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류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 것을 찾아보면은요.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었다. 청군과 백군으로 분류하였다라는 의미의 2번이 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의견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건 의견을 주고받았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형제란 한 부모의 피를 나눴다. 한 부모의 피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는 한 형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과를 세 조각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거는요. 세 조각으로 쪼개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의미, 분류의 의미로서 쓰인 것은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해커스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분명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음운 변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단순하게 잡고 그러면 된소리 대기가 쓰였다.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현상의 조건들을 꼭 기억해 놓고 조건에 해당되는 예시를 하나씩 묶어가면서 학습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어김없이 그 강조했던 대로 조건이 전부 다 제시됐고요. 자, 예시 적절하게 이어졌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역, 디귿, 비읍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 대기. 잡고 했을 때 비읍 왔네요. 뒤에 기역 왔죠? 그래서 기역이 쌍기역으로 된소리로 발음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거 학습했을 때는요. 구두 벗어줘. 자, 구두 벗어줘. 비읍 왔죠?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구두 벗어줘. 자, 구두 벗어줘.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짓 중에 하나가 온다면 뒤에 아이가 된소리로 발음난다 라고 된소리 대기를 설명드렸었죠. 자, 기억의 적절한 예시 1번 나왔습니다. 답이 벌써부터 등장을 했는데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에는요. 어간 받침, 니은이나 미음 뒤에서 일어나는 된소리다. 분명 이 문제를 조금 가볍게 다루셨던, 가볍게 보셨던 분들은 여기에 니은이 있고 손 째주면 된소리 됐는데 왜 니은이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늘 강조했지만 문법에서의 어떤 이론이나 조항은 굉장히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단순한 니은, 미음이 아니라요. 어간 받침입니다. 어간 받침. 그러면 어간의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이 되어야 하고 이 어미의 자리에서 바로 된소리가 나는 그것을 지금 니은의 예로 삼을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면은요. 신발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자, 니은이 왔죠?
어간이 니은으로 끝났고 뒤에 있는 아이가 신꼬로 발음됐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바로 니은에 해당되는 예시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손재주 같은 경우에는 손이 어간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오히려 손재주는요. 손과 재주가 만나서 합성어를 이뤘고요. 그리고 앞에는 울림소리, 뒤에는 구두버섯조가 와서 뒤가 된소리로 발음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교체 현상의 된소리 되기가 아니라 오히려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먹을 것. 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요. 먹을 것, 리을, 뒤에 된소리 됐다. 리을, 왔고, 된소리 됐네. 라고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잘 보시면은요. 리을로 끝나는 한자여야 합니다. 자, 한자고요. 뒤의 조건은 디귿이나 시옷이나 지읒이 와줘야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디귿의 예에 해당되는 것은요. 갈등. 한자어 리을 왔고요. 칙 갈자요. 칙 갈자. 그리고 등나무 등자에 디귿 왔네요. 뒤에가 된소리로 발음돼서 갈등 됐죠. 갈등이 오히려 디귿의 예가 되는 거고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있는 자 된소리 되기가 오히려 3번 먹을 것이 바로 이 리을의 예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잊지 마시고 어법을 공부하실 때는 양치기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비음하다, 유음하다, 된소리되기다 단편적인 답을 맞추기보다는 하나하나 조건을 따져서 조항에 걸맞는 예시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 자, 이번에 여실히 문제에서 기출에서 드러났었죠?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은요. 1번. 자, 그 다음에 7번.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역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을 찾으면 되고요. 니은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나는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봄이 오다 라고 하는 문장이 봄이 오기 라는 식의 명사의 형태로 어미를 끝내줘서 명사절이 안겨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의 기역은 명사절이 알맞게 들어갔고요. 그는 그녀를 떠올립니다. 근데 그녀는 그녀인데 어떤 그녀냐? 열심히 공부하는 그녀가 되는 거죠. 그럼 그녀라고 하는 체연을 꾸며주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관형절이 쓰였습니다. 그럼 1번의 기역 명사절, 1번의 니은 관형절 벌써부터 답이 나왔죠. 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자, 나머지 것들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밖에 나가기, 밖에 나가다. 자, 다로 끝나지 않고 기에 명사의 형태로 이 용언을 끝내줬죠. 역시 마찬가지 명사절이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누나는 마음이 넓다. 누나가 마음이 넓다. 주어 서술어가 나왔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당연히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그것은 옷이다. 옷은 옷인데요. 내가 입을 옷이라는 거죠. 옷을 꾸며줬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기역은 관형절. 자, 4번. 꽃이 활짝 핀 봄을 기다린다. 봄은 봄인데요. 꽃이 활짝 핀 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봄이라고 하는 체연을 꾸며줬죠. 역시 마찬가지 관형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그가 범인이다 라고 하는 문장을 범인임이라는 형태로 고쳐줬어요. 자, 명사절 왔죠? 명사절의 주어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네요. 명사절. 자, 그리고 니은 그녀의 얼굴이 예쁘게 생겼다. 자, 답을 1번으로 맞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4번의 니은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그렇기 때문에 혼문장입니다 라고 분석하셨다면은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운이 좋았던 겁니다. 네, 왜냐면 1번의 답이 너무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1번을 체크하신 것이겠지만 4번의 니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혼문장이 아니라 견문장이거든요. 우리가 이참에 꼭 알고 가야 하는 것은요. 만약에 관형어가 용언의 활용형이 왔다면 그때는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넓은 밭을 가졌다.
가졌다. 자, 주어 살짝 넣어줄까요? 그녀는 넓은 밭을 가졌다 라고 했을 때, 자,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혼문장 아닌가요?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넓은 밭을 꾸며주는 앞에 관형어가 용언의 활용형이 왔죠? 그렇다면 이때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으로 보시는 겁니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 자,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그녀가, 자, 조금 짧게 변형시켜 볼게요. 예쁘게 생겼다 가 될 경우에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혼문장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잘 보시면 예쁘게가 들어갔죠. 예쁘게가 생겼다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사어로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이 부사어도 마찬가지. 용언의 활용형이 부사어로 왔다면 이것도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부사절을 아는 문장. 부사절을 아는 문장. 자, 잊지 마시고요. 이번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팁 꼭 기억해 두십시오. 관형어가 용언의 활용형이 온다면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어도 역시 용언의 활용형이 부사어로 온다면 그때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니은 같은 경우에도요. 자, 예쁘게 생겼다. 예쁘게가 부사어인데 용언의 활용형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요.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1번.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글에 드러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춘향전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바로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야를 외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참고로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이 공무원 모든 직렬에서 가장 많이 실렸던 고전소설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뒀어야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서술상의 특징 알맞지 않은 것 한번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셨다는 전제 하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자, 첫 번째, 잔치가 열리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보시면은요, 온갖 깃발이며 사면육각 풍류소리 공중에 떠 있고 붉은 옷, 붉은 치마 입은 기생들이여 흰손 비단 치마 높이 들어 춤추고 지화자 두덩실하는 소리. 자, 잔치하는 장면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죠. 자, 묘사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의 심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러한 잔치 장면을 보고 이몽룡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러한 구절이, 자,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구나.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이 인물의 마음을 서술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심리가요, 겉으로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볼게요. 서술자는 직접 말을 건네며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고전소설의 경우, 특히나 이 춘향전의 경우에는요. 서술자가요. 작품의 외부에 존재하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술자가 작품 속에 끼어들어서 마치 청중들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쓰이는 거,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죠. 자, 이 작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저 사령의 거동보소, 마치 청중들에게 말 건네는 방식을 썼죠. 자, 말 건네는 방식이 쓰였다라고 나와도 맞고요. 서술자의 개입이 쓰였다라고 나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면요, 당연히 듣는 이로 하여금 그리고 읽는 이로 하여금 가깝게, 심리적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독자와의 거리를 좁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답은요. 3번입니다.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자, 여기에서는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갈등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것도 등장하지 않고요. 네, 정답은요. 3번. 자, 그 다음 송민곡입니다. 자, 제가 문학을 보면서 너무너무 뿌듯했던 것들이 필수 작품들, 특히나 소방국어에서는 가사 작품이 등장했던 적이 많았었고, 가사 작품 중에서는 수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잊지 말고 정철의 작품, 즉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은 필수적으로 정리를 해둬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등장했죠?
송민곡. 자, 송민곡 여러분들 학습을 하셨다라는 전제하에 문제 바로 가시면은요.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가 여러분께 삼인곡과 송민곡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설명 드렸을 거예요. 자, 정철이 전라도 창평으로 유배가 있을 때 유배지에서 임금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쓴 것이 바로 삼인곡. 그리고 속편인 송민곡이다 라고 했었고요. 자, 그런데 신하가 임금께 나는 일편단심할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을 전달할 때 군신 간의 관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독특하게도 화자 자신을 여성으로 그리고 임금을요 남성으로 상정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이유가 무엇이냐? 군신 간의 관계보다는요 남녀 간의 관계로 이 치환을 했을 때 오히려 독자들의 공감을 사기가 더욱 손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인곡, 송민곡 둘 다 화자는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대로 나왔습니다.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애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성 화자라고 하는 걸 기억도 해주셨겠지만 자, 한 가지 힌트를 잡는다면은 이 부분을 통해서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을려의 말이 모두 다 끝나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각시님 다리 약하니와 구준비나 되소서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지금까지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했던 사람에게 각시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 여성 화자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꿈에서 재회하고 있다라는 거. 열심히 산에도 올라갔고요. 물가에도 가보았지만 임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고요. 힘이 다했어요. 역진에서 풋잠에 잠깐 들었더니 정성이 지극했는지 꿈에서 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 님을 제외했다라고 하는 선지 1번은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요. 두 번째, 밤에서 새벽으로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 있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지문에서 보시면은요. 강천에 혼자 앉아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해가 지고 있었고요. 자, 다시 초가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첨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해가 저물었고요. 밤중이 됐어요. 그러다가 자, 힘이 다해서 풋잠에 잠깐 들었었죠. 꿈속에서 님을 겨우겨우 만났는데 방정 맞은 닭소리 때문에 잠을 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초저녁에서 밤 그리고 시간이 흘려서 꿈을 꾸다가 꿈에서 깨어났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가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더.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고. 자, 사공은 물가에 갔더니요. 이미 이제 임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물가에 갔더니 사공은 없고요. 빈배만 덩그러니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빈배의 처지가 나의 처지 같아서 빈배를 보면서 더욱더 이 서글픔의 정서가 심화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공은 찾을 수가 없었고요. 빈배가 객관적 상관물로 쓰여서 화자의 정서를 더 심화시켰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사공 잘못된 설명이었고요.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오늘도 거의 다 지났는데 내일이라도 님의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 인편이 오려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요. 꿈속에서 님을 제외하고 있었고요. 시간의 경과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거의려다 내일은 사람 올까라고 했었죠. 자, 님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는 오늘도 오지 않았고요. 사공은 만날 수가 없었죠. 빈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11번 윗글의 바람과 시적 기능이 가장 먼 것은? 오늘 찾아온 학생이 이 문제를 보면서 네, 씩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왜냐면 제가 이 송민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여러분하고 함께 정리를 했을 때 분명 시험에서 이 송민곡이 실린다면은 물어볼 수밖에 없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자, 님을 굉장히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산까지 올라갔는데요.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고? 구름 안개가 내 앞을 가렸다라고 했었고요. 또요. 자, 물가에 가서 또 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에 물가까지 갔었는데 바람이며 물결이 어수선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은 모두 다
나와 화자와 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이것들은 실제 정철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신을 의미하기도 한다. 요 네 개는 세트입니다. 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어머, 이 문제가 그대로 실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과 시적 기능이 가장 먼 것은 했죠. 장애물. 그러면 구름 한 개 바람 물결이었으니까 당연히 1월이겠죠. 자, 1월. 참고로 해나 달 같은 경우에는 고전시가에서 등장을 했을 때요. 가장 높고 가장 밝게 빛나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자, 성격이 다른 것은요. 3번. 자, 그 다음 비문학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우선은 12번의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장문 문제, 퇴고하기 문제가 등장을 했었고요.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하나씩 읽어보면요. 사회가 발달하면서요. 화법과 장문의 윤리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대요. 자,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 신뢰가 깨질 수 있다. 여기서 만약에 끊었다면 들어갈 수 있는 단어 그러므로 들어가 줬겠죠. 그러므로 나오면은요. 마지막에 자 서술어는요. 호응될 수 있도록 뭐뭐 해야 한다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자, 상호 신뢰가 깨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라고 고쳐줬어야 당위성을 언급하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기 때문에 더 적절한 표현이 됐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 화법과 장문의 윤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들을 한 2가지 정도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언급을 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는요. 먼저 혹은 우선이라는 식으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그런 데는요. 우선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은요. 이러한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 등을 인용할 때는요. 당연히 허락을 받거나 아니면은요, 인용의 출처를 밝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 따위를 내민다라는 의미의 제출이, 자, 적절하지 않은 어휘인 거고요. 오히려 인용의 출처를 밝혀야 된다. 즉, 명시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리을 보시면은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를 지키고 준수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지키다라는 말은 우리말이고요. 그리고 준수하다라는 말은 한자 표현인데 준수라는 한자에 이미 지키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중복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생략하면 됩니다. 자, 1번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는 게 맞고요. 우선, 먼저와 같은 이 단어가 들어가주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요. 자, 그렇죠. 출처를 밝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명시라는 단어를 쓰면 옳지만 생략은 그러한 화법과 장문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이 되겠죠. 자, X. 그리고요. 자, 뒤의 단어와 의미상 중복됨으로 지키고라는 말을 빼고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이를 준수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적절하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자, 정답은요. 3번. 자, 13번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사회 속에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화법과 장문에 있어서 윤리를 지켜줘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의 2가지를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윗글의 제목은요. 화법과 장문에 있어서의 어떤 윤리를 설명하는 자, 정답 4번이 될 수밖에 없겠죠? 조금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14에서 15번. 자, 이 작품 같은 경우 조금 길이가 길었었죠. 박완서의 수필이 실렸었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다라는 전제 하에 보십시다.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반적인 내용 꼼꼼하게 읽어보셨다면요. 이 글 속에서 이 글쓴이는 즉 화자는요. 어린 시절에 다쳐서 아파할 때도 할머니나 어머니가 호호하고 불러주셨다라고 하고요. 또 뜨거운 감자나 밤을 꺼내서 껍질 벗겨주시면서도 호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분들의 행위를 보면서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싹 텄었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 전면에서 어떤 입김에 대한 이 과거의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평화의 기억으로서 네, 남기고 있는데 그런데요. 현대에 넘어와서는요. 오히려 자, 보시면은요. 현대 아이들은요.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음식을 먹고도 배부르고요.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옷을 입고도 등이 따뜻하고 예쁘다. 즉 그때 내가 어릴 적에 느꼈던 그 입김의 그 따스함이 현대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상의 특징은요. 과거와 현재의 대비 꼴 대조를 말하는 거죠. 자,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정답은요. 1번. 그 다음에 윗글의 입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어머니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한다. 첫 번째 구절에서 등장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네. 먹는 걸 참느라 어머니와 할머니가 호호 불 때, 자, 먹는 걸 참느라 꼴딱꼴딱 침을 삼키면서도요, 그분들의 입을 쳐다보면서도요, 어린 마음 속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싹 텄었다. 등장했죠? 자, 1번 선지에 대한 내용 실려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린 날의 커다란 상처로부터, 자, 일용할 양식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옷, 식구들 사이, 그리고 집안 속, 곳곳에 그런 어머니의 입김이 서려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추억 속에서 이 입김의 소중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선지 3번 요즘의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다. 그리고 4번 선지는요. 물질적 풍요로 점점 그 중요성이 잊히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자, 어찌 보면은요, 3번의 내용과 4번의 내용이 지금 서로 대조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부분의 내용에서 확인을 했었던 것처럼, 자, 요즘의 아이들은요, 한번 보시면은요, 충분한 소도, 적당한 약이 입김보다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요, 텔레비전과 냉장고 속에 먹을 것만 있다면 어머니의 입김이 서리지 않은 집에서도 허전한 걸 모른다라고 되어 있죠. 즉 물질적 풍요가 갖추어진 현대에서는 그때만큼의 그 입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물질적 풍요 때문에 그 중요성이 잊히는 것에 대해서 작가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자,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다음 작품과 가장 관련 있는 한자 성어는 제가 2019년에 해설 강의를 진행했을 때, 자,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자 성어 문제가요. 시조를 하나 제시를 해주고 시조의 주제와 걸맞는 한자 성어를 찾는 문제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유형이 나왔죠? 네, 정철의 훈민가고요. 정철이 강원도의 관찰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을 때 그곳에 사는 백성들에게 어떤 계도적인 성격으로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지었던 것이 바로 이 훈민가입니다. 자, 내용 잠깐 보시면은요. 이고진 저 늙은이 짐 풀어서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울까?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조차 지실까?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는 이 늙은이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해야 하고 그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선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붕우유신, 교우관계에 관련된 것이죠. 벗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에는 자 믿음이 있다. 자, 벗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는 믿음에 있다. 두 번째, 그렇죠. 답이 나왔죠. 장유유서, 어른과 어린 아이 사이에는 사회적인 순서와 질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혹은 어린이들은 이런 어른에 대해서 늙은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봉양해야 된다. 혹은 그들을 이제 우리가 받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장유유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맞겠죠. 자, 주제상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먼저 볼게요. 군신유의. 자,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는요, 의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부부유별은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서로 공경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정답은요,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17번에서 18번까지 시조가 세 작품이 실렸는데요. 자, 우리 수업 때 모두 다 다뤘었던 작품들이었고요. 특히나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시험, 즉 2019년에 한번 실렸었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실렸었던 작품 우리 소방국어에서는 반복적으로 또 실릴 수 있다, 연속적으로 실릴 수 있다 라고 강조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필수 작품 세 작품이 실렸습니다. 짧게만 먼저 해석을 해보면요. 눈 맞아서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고 하더냐? 구필절개라면 굳이 이렇게 눈 속에 불을 얻겠느냐? 아마도요, 이 추위를 이겨내는 절개는 너뿐인가 하노라. 이때 너는 대나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나무에 대한 예찬의 태도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황진이, 임과 이별한 상황입니다. 동짓달, 동지는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때죠. 동짓달의 긴 밤을 한 부분을 잘라내서요. 버히다라고 하는 말이 기본형이고요. 이때의 버히다가 오늘날의 베다로 바뀌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동짓달의 기나긴 밤을 뚝 잘라서요. 춘풍 이불 아래 돌돌돌돌 말아서 넣어놨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에는요. 그 보관해놨던 시간을 이어붙여서 길게 쓰고 싶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별 상황에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꼭 다시 한번 님과 만나서 다시 재회를 해서 그 기나긴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화자의 바람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었죠. 마지막 두터비 파리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두터비는요 탐관오리를 상징합니다. 파리는요 수탈받는 백성인 거죠.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 매가 떠 있는 거예요. 두터비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끔찍하여 풀뚝 뛰어내렸다가 두어말에 자빠졌구나. 그런데 이 두터비는요 마지막까지 허세를 부립니다. 모처라. 모처라 같은 경우에는요 마침이라는 말에 우리 옛 부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침 날낸 내일시망정. 내가 날 씻으니까 망정이지. 애혈질 뻔하게라. 요거 우리 작품 정리했을 때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을 거예요. 애혈이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왜 한의원에 가면은 어혈 풀어주는 그런 약, 한약 먹는다라고 했었죠? 어혈, 피멍을 말합니다. 죽은 피를 말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 씻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피멍들 뻔한 거야. 애혈질, 멍들 뻔한 거야 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세 작품 보았습니다. 문제 가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나무에 대한 예찬이었죠? 중심 소재 대 맞습니다.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 같은 경우에는요. 긴 지루한 시간을 잘라서 보관했다가 님이 오시면 함께 보내고 싶다라고 했으니 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게 되겠죠. 님과의 재회를 바라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는요. 잠깐 보시면은요. 모두 다 시조이긴 하지만 다는 조금 중장의 길어진 형태의 사설 시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런 평시조이건 사설 시조이건 간에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은 절대 깨진 것이 아니다. 단 사설 시조 같은 경우에는 중장이나 종장이 2구 이상 길어진 것을 우리가 사설 시조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요. 종장은 이 아랫부분에 그대로 있고요. 중장 부분이 지금 2구 이상 쭉 길어진 게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는요. 종장이 아니고요. 중장. 중장의 길이가 길어진 시조의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요. 가에서 다는 종장의 첫 구의 음수의 제약을 갖고 있다. 아무리 조선 후기 때 사설시조가 쓰여졌다라고 하더라도요.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장의 첫 음보. 종장의 첫 음보는 모두 다 3음절로 쓰여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도, 어로님, 그리고 사설시조에서도요. 모처라 세 글자 맞춰줬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선지. 가다의 종장 첫 구의 음수의 제약 3음절 지켜지고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요.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윗글에서 기억에서 리을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굽을 절이면 했을 때 굽필절개면 해석하면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버혀내요, 버이다, 베다라고 했었죠? 베다 이꼴 잘라내요. 맞습니다. 그리고 모쳐라 라고 하는 건 목이 터져라가 아니고요. 마침이라고 하는 부사어. 마침이라고 하는 옛말. 옛말의 부사어라고 했었죠? 땡. 그리고 애혈질 뻔하게라. 어혈질 뻔했다. 피멍들 뻔했다. 그럼 멍이 들 뻔했다. 맞는 설명이죠. 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9번. 다음 글의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비문학 생각보다 글의 길이도 조금은 작년에 비해서, 2019년에 비해서 짧게 나왔고요. 네, 글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의 양도 그닥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평이한 수준의 비문학이었습니다. 이 글도 한번 보시면은요, 이 르네 마그리트라는 사람, 이 르네 마그리트가 친숙한 미술가로서 자리를 잡았고요. 그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가 주로 사용한 주된 창작 기법인 데페이즈망도 덩달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데페이즈망은요, 창의력과 상상력도 높여주고요, 잠재력을 개발시켜주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 미술 교육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대요. 네. 자, 그리고 이 데페이즈망이라는 것,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그 기이함이 시적, 예술적 상상을 낳아 논리와 합리 너머의 세계에 대한 심층의 인식을 일깨운다. 이 데페이즈망이라고 하는 이 기법이 이러한 이 의도 가지고 있음을 마지막 구절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문제 보십시다. 글의 화제는요, 마그리트가 주로 사용하였던 창작 기법인 데페이즈망 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까지 함께 설명하고 있죠. 자, 정답 4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이요. 기억과 같은 표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이 작품 굉장히 반가우셨죠? 저도 실제로 이 똑같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자, 264의 절정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 소방직 문제에서 이 작품 똑같이 한번 다뤄졌었고요. 그때 문제는 다음 중 역설법이 쓰인 구절은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자, 리을,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가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심화반에서 이 수업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인가 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설법이 쓰인 것은 맞는데 분명히 문제의 유형이 점차 분석적 문제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무슨 법이 쓰였다 라고 나오기보다는 이 구절에서 쓰인 표현기법과 동일한 표현기법이 쓰인 다른 시를 찾아라 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강조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요. 자, 우리 인강 들으셨던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조지훈의 숙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한용운의 님의 침묵,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 찬란한 슬픔의 봄. 자, 우리 요 작품 264의 절정이라는 작품을 정리할 때 역설법의 예시로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구절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쭉 정리해 드렸었던 예시가 그대로 선지 1번, 2번, 3번에 모두 다 등장을 했었어요. 너무너무 뿌듯하죠. 우리 학생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정말 답이 너무 눈에 보여서 4번을 깔끔하게 찍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자, 4번에 김소월이 진달래꽃도 사실은 강조했던 표현 기법이었는데요. 자, 떠나가는 님을 붙잡고 싶은, 만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겉으로는 나는 절대 울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은요. 속마음과 반대되게 표현하는 반어법이 쓰인 것이다 라고 했었고 반어법의 가장 대표되는 예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십시다 라고 했었는데 예쁘게 실렸죠. 자, 정답은요. 4번이 됩니다. 우선 역설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모순되는 구절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요. 승려가 춤을 추는 이 승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겪고 있던 어떤 고뇌 그리고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춤을 추는데 정작 그 승무를 추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고와 보이지만 그 승무의 목적 자체가 번뇌를 떨치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참 서럽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모순되는 표현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죠? 역설법입니다. 그리고 한용운의 님의 침묵은요. 님은 갔습니다. 그럼 부재중인 거죠. 하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건 님은 갔는데 님은 여기 있어요. 자, 없는데 있다. 모순되는 표현이다. 자, 라고 했었고요. 사실은 그 안의 의미에 님이 떠나갔다 할지라도 나는 님을 쉽사리 놓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라고 했었죠. 역설법. 자,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자는요. 봄에 모란이 피는 것이 나의 봄이자 나의 전부 그리고 나의 의미 있는 가장 중요한
꽃이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보시면은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찰랄한 슬픔의 봄을. 본 봄인데 찰랄하면서도 슬픈 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기다리던 360일 동안 울면서 기다리던 그 모란이 필 것이기 때문에 찬란한 봄이겠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즉 5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너무나도 금방 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나의 보람도 함께 무너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픈 봄이기도 하다. 그래서 찬란하지만 슬픈 봄이기도 하다. 자, 역설법 쓰였죠. 마지막에서는 깔끔하게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반어법으로서 등장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20번까지의 해설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어법의 문제 그리고 문학의 문제가 굉장히 비중이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법 같은 경우에는 늘 그래 왔었던 것처럼 문제의 비중은 많을지 몰라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본에 충실하고 개념에 충실한 학습을 쭉 이어나가시면 될 듯 하고요. 자,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절대 자, 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학에서 쓰이는 표현 기법 등을 잘 이해하셔서 타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는 분석적인 눈을 기르셔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비문학 작년에 비해서 길이도 짧았고요. 자, 지문도 조금 쉬웠고요. 비문학은 조금 놓아도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비문학은 사실상 앞으로도 이렇게 적은 비중으로 굉장히 쉽게 나오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 글을 읽어 나아가면서 선지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찾는 훈련 꾸준히 이어나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어휘 같은 경우 한자 성어는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 한자 성어가 자, 한글 음을 달아주지 않고 한자로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한자 성어들. 자, 한자도 눈에 좀 익혀주셔야 된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이 좋은 소식들에 100점이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들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해설 강의 굉장히 신나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자, 우리 해설 강의를 보신 여러분들도 역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우리 내년에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